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한 첫 번째 강의는요. 음, 조선조 도학사상과 호남의 절의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호남의 절의사상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조금 색다른 특색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절의사상적인 어떤 전통이 지금까지도 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조선조의 영락파 또 기화학파 등 학파들이 성리학 학파들이 상당히 분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국태극 논쟁, 그 다음에 사안치적 논쟁, 인심 도심 논쟁, 마지막으로 인물성 동의 논쟁이 있었는데 전 시간에는 간단하게 고봉 기대승과 태계 유향과 고봉 기대승 간에 벌어졌던 사단칠적 논쟁, 그리고 어, 규학파 다시 말하면 율곡학파 내에서 무함송시절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학파의 맥락 속에서 인물성 동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물성 동의 논쟁은 인성과 물성이 같냐 다르냐 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치학 이론에 있었고 또 후기까지 쭉 이어내려면서 굉장히 학파의 분할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조선 후기 실학과 호남 실학의 자생적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존재 이벽규와 다산 정량을 중심으로 호남 사상 특성을 어, 호남 실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실학 사상이 무엇이고 또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맥락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안에 파란 색깔, 빨간 색깔로 여러 가지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학 사상이 왜 어떻게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당연히 여기 첫 문장에 나온 것처럼 실학 사상은 조선 사회의 역사 발전의 맥락에서 필연적인 귀결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제하듯이 17세기 초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당연히 청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북학이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또 서학의 도입으로 어, 더불어서 서교와 서학이 함께 들어오면서 과학기술도 서양 과학기술도 덧붙여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이라는 국내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참화를 겪으면서 국력이 약화되었고 계속해서 어,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불어서 당파적 이해에 매몰린 사료들은 끊임없이 반목과 또 논쟁으로 어, 실제로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경제 구조와 체제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점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됨으로써 양반 토호 계급들이 부와 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욕망을 가지게 있었고 또 그 결과 고리대금을 활용한 부축적이 끊임없이 백성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관계속 구조 속에서 국권은 줄어들었고 또 사전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어,
극소수 권력 양반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고 다수 몰락 양반이 양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에서는 거대 분홍이 생겨나가면 소작 농민들은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임이 돼서 떠도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 중기를 거쳐서 조선 후기까지 조선 왕제의 통치 이념이자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했던 주자학이 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섬세하게 그 사유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지만 그러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이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파와 학파 간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적인 어떤 논쟁보다는 굉장히 폐쇄적인 논쟁이 주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중국의 어떤 그 문화 구조가 정치 구조가 바뀌면서 숙명주의에 빠져있던 성리학자들은 중화주의의 바탕을 둔 배청 명분론도 궁극적으로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으로는 당연히 이 사상적 정책적 지향점으로 제시된 것은 당연히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서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실학을 규정짓는 세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실사구시고 하나가 이용생이고 경세치용이었습니다. 공적으로는 외세의 어떤 유입, 서양으로부터 끊임없는 서학과 서교 유입, 그리고 과학기술 유입,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북학,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부재,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되면서 궁극적으로 실사구시 이용생 형사치용이라는 구호가 가치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학파를 우리가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실제로 중국의 어떤 사상적인 유파가 쭉 흘러내려오는 역사적 경향을 보면 실제로 공자 명자의 어떤 그 도덕 철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르면 이제 훈구학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면 성리학이 이제 학문의 구심적으로 부각하게 되고 당연히 송명대를 거치면서 다시 이민적인, 다시 말하면 만주적인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다시 고중학을 훈구학을 이어받는 고중학이 학문 체계로 등장이 됩니다. 이 고중학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 태도를 지향하는데 바로 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 태도가 성리학 일변도의 권위주의 학풍에 대해서 좀 신선한 충격파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실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실학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실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자도 실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자가 사용한 실학이라는 개념은 화학은 바로 이제 불교를 화학으로 지적하고 화학에 대해서
실질적인 학문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리학을 실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학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빌었자 허학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실학을 주장했던 것이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실학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조에서 실학의 개념은 조선 후기 사상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실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구체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실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 점에 대해서는 어, 합의된 어떤 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시작부터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의 꽃을 피운 학술 사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학 사상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학의 구성 요소를 학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유승국 교수하고 청관우 교수 두 분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두 분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유승국 교수는 실용적 관심, 비판 정신, 실증적 방법, 교방적 태도, 주체적 입장을 실학파의 성격으로 규정했고요. 청관우 교수는 실학파의 공통적인 기반으로 지식력을 구사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자율성,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어떤 측면, 자율성을 하나 요소로 제시했고요. 더 나아가서 학문적으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과학적 태도를 주장한다고 해서 과학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관념 유희를 반대하고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관우 교수는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자율성,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태도로서의 과학성, 그리고 현실과 연관되어서 사유하고 행위하는 현실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학사상을 이렇게 규정한다 했을 때 그러면 실학사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실학사상은 실증, 실용, 실정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실증은 학문 방법론이죠.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증하고 대조하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고요. 두 번째, 실용은 학문 연구 궁극적 목적으로서 인간의 필요한 학문을 해야겠다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정은 도덕 실천의 어떤 현실적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실정은 실증과 실용의 정신 아래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정이란 말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학사상은 유학의 인정, 왕도 정치를 목표로 하는데 바로 그 기반에 위민사상, 민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봉 이수광 같은 경우는 유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백성이 군주와 하늘이라는 민본사상에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국 강경을 통해서 백성들의 직접적인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반개 유형원은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강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형원은 노비 종목법, 노비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노비 종목법을 폐지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고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적서차별, 다시 말하면 서울과 적자의 어떤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관아의 공노비에 대해서 차별 없는 대우와 복록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것 등등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민적 평등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약용 같은 경우는 탕론이라는 글에서 이 천자라는 것은 백성의 추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추대를 통해서 천자가 왕이 오르는 것이지 이건 타고난 어떤 그 선천적 요소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리고 천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백성이 왕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혁명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권 재민의 이념과 민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권 재민의 이념과 민본주의적 평등 사상을 거치하는데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사상은 당시에 평범했던 이 중화주의의 근간 사대주의, 소중화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관을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 각주 2번을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중화 의미를 규정할 때 주체적인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성인의 법은 중국이면서도 오랑캐 같은 행동을 하면 오랑캐로 대우하고, 오랑캐이면서도 중국 같은 행동을 하면 중국을 대우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도리와 정치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지역이 어딘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화라는 것이 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인의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학은 도와 기의 상호 조화 보완을 강조합니다. 이 도와 기라는 개념은 주역 개사전에 따르면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 기라고 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형상학적인 어떤 천리, 이런 걸 강조한다 그러면, 기는 현실적인 기기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리 문제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항상 상호 조화와 보완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용원이 이 세상 모든 이치는 본과 말, 대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듯이 법만으로도 현실을 구현할 수 없고 이념만으로도 경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념적 의리하고 현실적 이해를 조화시킴으로써 바로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사상이 이념적 공함이나 또 거꾸로 지나치게 현실만을 강조해서 물질적인 몰락으로 빠지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어서 허남원 실학자 중에서 먼저 정약용의 민주체적 민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듯이 정약용은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35년에 이제 시장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정약용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의 죽음이고, 정조의 죽음 이후에 바로 닥쳐오는 유배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약용은 자기의 거의 모든 요소를 다 이 시기에 다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 기간을 정치적인 고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문적인 성숙함을 기하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00년 겨울에 정약용은 신유 사고로 인해서 셋째 형 서남 정약장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다가 바로 이제 그 율정, 나주 성북 밤나무 주막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때 두 형제가 쓴 이별의 시가 바로 율정별입니다. 율정별의 내용은 초가 주막 새벽
등불 푸르름 꺼지려는데 일어나 새별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두 눈만 말똥말똥 둘이 다 할 말이라. 일서 목종 다듬으나 오해 터지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형제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유배 풀리기 이태 전인 1816년 6월 6일 다산은 평생의 유일한 직이었고 학문 쪽 도반이었고 그다음에 다산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줬던 이 사랑하는 형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818년 8월에 해외에서 다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살아서는 미워할 율정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삶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중하게 두려워하듯 경감을 살라. 이것은 이제 여유당기라는 기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원래 이 여유라는 것은 여여유유, 조심조심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노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마 본인의 성격이 워낙 부드럽지 못하고요. 또 실천을 중시하고요. 또 남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 때문에 자꾸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배척을 받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자기의 성격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여여유유란 말을 쓰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겨울에 신원을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하고 한 도덕경의 한 구절을 따내서 여유라는 두 글자로 자신의 어떤 결함을 치유하는 명문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산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 모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자신의 성격인 거죠. 그리고 또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에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지만 결과적으로 비방은 홀로 다 받고 있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두려워하듯 경감을 살라라는 삶의 지표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정약용은 정조로부터 정말 끝없는 총애를 받았죠. 그러나 종조 죽음은 곧 다산에게 있어서는 후견인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산이 끊임없이 소를 올려서 조신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이 소를 올릴 때 봉에서 올리게 되면 누가 이걸 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은 아마도 어떤 그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넘박하는 소를 올릴 때는 당연히 그 소를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특히 다산이 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옳고 그름과 이익과 손해를 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인간의 삶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등급을 보시면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이고 옳은 것을 지켜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 다음이고 나쁜 것을 조차 이익을 얻는 것이 낮은 등급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의 인간은 나쁜 것을 조차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순히 이상적인 이제 유토피아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붙박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관점에서 바로 의사제기라는 말을 썼어요. 의사제기는 지금 여기에라는 것인데 사실 이 의사제기는 청해의 절도사 지금 완도죠. 이민수가 그 제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이제 어사라고 표현을 달았는데 이 어사라는 말에 의해서 기문을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의 실존의 모습,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어사자의 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1801년부터 1818년까지 다산이 강진 유배 기간 동안에 500여 권에 있는 넘는 그런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거의 대부분의 저술을 그때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배 기간은 바로 고통과 고난을 삶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학문적 열정으로 똘똘 뭉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산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저술하는 법은 경적이 마루가 되고 그 다음은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들에게 은퇴를 쓰는 학문이 된다. 그러니까 경학과 경세학이 학문의 두 날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경학은 사서오경, 시서역의 춘추, 그 다음에 논어명자 중용대학이라는 사서오경을 학문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세학은 흐문심서, 경세표, 또 모민심서처럼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개가 마치 어, 삶의 두 큰 기둥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여당 전서의 지금 그 한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다산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다산이 쓴 몽인심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01년 다산이 신유박희와 연루돼 가지고 강진에 유배된 이후에 1811년에 평안도에서 홍경내난이 벌어집니다. 이 홍경내난은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처참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서 궁극적으로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 난을 일으켜서 시대를 바꾸고자 한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삼정의 몰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조선조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조세제도의 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산은 그 당시의 그 실정을 시로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일대주, 애절량, 영부가 바로 그 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절량은 1803년에 지은 시인데 이 시는 1803년 가을에 다산이 강진에 있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가바테 사는 한 백성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군적이 등록되고 군적이 등록됐으니까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막 가텐한테 군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이정이 소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아내가 생식기를 들고 가지고 관아에 가지고 울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일대주는 1804년에 지은 시로 1060자나 되는 방대한 시입니다. 여기는 전정, 군정, 황곡 등 삼정 문란과 과거제도, 신분제의 모순 등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주의적 그 시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대를 바꿀 것인가 하는 다산의 결기적인 고민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무부는 말 그대로 소금비라는 것인데요. 소금비가 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것은 49세 때 1810년 7월에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때 강진만 지역에서 이 바닷물이 논밭으로 다 넘쳐 들어와가지고 원통 농사를 망쳐버린 것이죠. 당연히 이제 농사를 망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참담한 현실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가보면 다산초당이 있고 그 앞에 천일각이 있습니다. 천일각은 훗날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는 거기가 아무런 것이 없었고 다산이 거기서 바닥을 보면서 자기 형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도 쓰고 또 어, 형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도 짓고 그런 곳이 바로 천일각인데 그 밑에까지 이제 바닷물이 쐈었죠.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시가 뭐 이 시에도 상당히 많은 시들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 개의 시가 아마 대표적인 어떤 사실적인 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원래 이 목민 심서는 1817년 9월 이후부터 1818년 3월까지 목민 심서 초고본 양성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해외 대회에 가고 나서 1821년에 서문을 쓴 것을 봐서는 어, 거의 대부분의 책은 목민 심서는 강진 유배 시절에 완성되었지만 아마도 해외 이후에 여의도으로 돌아가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48권으로 편제가 완성되게 되죠. 다산 목민심서는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임 6조부터 해관 6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목민간 지켜야 할 때를 가장 기본적인 태도수 율기라고 합니다. 율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목민관이 공적인 공공성의 근거에서 봉사할 것인가는 봉공. 그다음에 목민간의 어떤 정책 실현의 본질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애민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호, 예병, 형공 6조에 따라서 이렇게 6조에 생각할 것들을 지방 관리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해서 이호, 예병, 형공이라는 6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황. 그러니까 뭐 한해가 들었다든지 재해가 들었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황폐화된 삶을 잘 진율할 것인가는 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는 회관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 파란색으로 했는데 율기에서 절용과 락시, 절용은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것이고요. 락시는 기꺼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고 수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민육조는 노인, 어르신을 봉양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궁핍하고 고통에 빠진 이 경제적 소외자들을 진율하는 것, 그다음에 상내에 애도하는 것, 관질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또 구제는 재해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이것들이 있죠. 사실 이 애민육조는 우리가 지향하는 이 복지사회의 이상과도 서로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육조에서 중요한 것이 교민과 흥학인데 교민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흥학은 학문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다사는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은 범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 지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먼저지 벌칙을 가는 것이 먼저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학육조의 고음분이 나옵니다. 고음분. 고음분은 나눠쓰기를 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태도를 권장하는 것이 고음분입니다. 자, 돌아가서 근데 다산의 목민심서의 제일 첫머리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곧 다른 벼슬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목민의 벼슬, 백성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민의 벼슬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목민의 벼슬은 왕이 망백성을 주재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국정을 잡히는 것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 삶이 공곤해지듯이 마찬가지로 목민관이 잘못하면 직접적으로 백성들한테 그 모든 피해가 다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왕이 왕기를 처리하듯이 백성도 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민심서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규절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그거를 압균과 별의 윤리에서 배품의 윤리로 특히 배품의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목민심서 율기의 마지막 조목이 락시인데요. 락시라는 것은 기꺼이 즐거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목민심서 율기 락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못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흘러내려 마음을 적시해주기 위한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전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고 전략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 수 없다. 그러니까 절용과 락시는 안과 밖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사는 재산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것은 내가 쓰거나 내가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친척이나 벗에게 나누어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기꺼이 베푸는 것이다. 기꺼이 베푸는 것이 바로 재산을 영구히 보존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사용하는데도 형체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형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발성과 익명성의 전제 아래서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약용의 베푸는 윤리는 이 사잠이라는 글이 있는데 사잠은 대명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잠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치우치게 주는 것이 아니며 복이란 치우치게 구한 것이 아니며 즐거움은 급하게 누리지 않아야 오래 누릴 수 있고 복은 한꺼번에 다 받지 않아야 후손에게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면서 베푸는 전제 조건이 뭐냐? 가능하면 남이 강요하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알림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받게 해서는 안 되고 익명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용 문구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푼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받는 사람은 감사를 표하지 않도록 안아주도록 하면 그것은 덕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바로 덕을 내세우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도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민심서 구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나오는 교민과 흥학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내세워 놨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을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교민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 보성에서 교파와 약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교파라는 것은 향교의 출현하는 것이니까 교파라고 그러고요. 약파라는 것은 향약을 주관하는 데가 약파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파와 약파가 서로 너무 투쟁을 하고 뭐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풍속이 아주 굉장히 문란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교파와 약파의 다툼이 가장 심했고 풍속이 가장 나빠진 것이 그 당시 전라도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를 들은 것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교파 약파 상관없이 여기 나온 것처럼 백성들을 교화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관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학도 어떻게 하면 학궁을 만들어서 인재들이 그 학궁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 입국이란 말을 잇듯이 당시에도 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학문을 흥취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하일대주, 그다음에 영문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애절령의 시를 얘기했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일대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4년 순저 4년입니다. 다산이 43살 때 여름 강진에서 지은 시인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여기 보는 부모 밑에 뼈와 살 받는 바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는 것은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편차가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문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야 되는데 왜 가난한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오가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애절령이라는 시가 나왔듯이 어린애 뱃속에 갓 태어나기 무섭게 죽어서 먼지 되고 티끌리어도 그들 몸에 요역이 다 부가 되어 곳곳에서 하늘을 보여있고 양근 생식기죠. 양까지 잘라버릴 정도니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구첨정이고요. 또 백골징포입니다. 황구첨정은 갓 태어나는 어린애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골징포는 이미 36살이 돼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죽은 사람한테 포로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다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이 법들이 잘못된 법 시행이 바로 백성들을 권한과 좌절 속으로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서쪽 백성들을 오랜 세월 억눌리어 10대를 두고 벼슬한 양 없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서쪽에는 평안도를 말하죠. 평안도 특히 지역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 그리고 사실 전라도도 이때 이제 차별받는 지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 다단한 말이 나옵니다. 평안도가 가장 차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라도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국 문제인데 황국은 중궁기 때 관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때 거둬가는 것인데 빌려줄 때는 나쁜 쌀, 나쁜 곡식으로 빌려주죠. 거기다가 결을 섞는다든지 또는 뭐 모래알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나쁜 알들을 나쁜 것으로 이제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둬줄 때는 좋은 걸로 또 아주 정미 깨끗하고 좋은 쌀로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제가 나오죠. 농가 식량 대준단 그 말도 하지 말게 지나치게 사랑을 베푸는 소리를 할세. 이런 얘기는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 시험 문제 나오죠. 해마다 춘당에서 선비들 과거 시험 수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결혼이 눈 밝은 이루가 병명이 있어도 낱낱이 감수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 감독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교활한 컨닝이랄까? 부정행위가 아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수도 실제는 이 채점자가 시험자의 이름을 볼 수 없는데 다 알고 시험을 점수를 주게 되고요. 부탁해서 점수를 서로 잘 주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당락은 오로지 시간 속에 달렸다네. 답안지를 아무리 잘 써도 궁극적으로 시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불합격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뒤에 나오는 이 다사보다 한 34, 5년을 미리 살았던 먼저 살았던 존재 이백규가 68세에야 비로소 관에 나가게 되는데 과거에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 이백규는 그때 과거 제도가 문제가 떨어진 것이다 생각해서 과거를 안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선천적인 어떤 뭡니까 가문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산악이 영지를 만들어낼 때 시족의 기촌을 갈 일이 없고
반드시 한가닥 좋은 기운이 최시집 노시집 뱃속에만 있으란 법 없지. 최시집 노시집은 각주 18번에 나온 것처럼 어, 당나라 때 이름난 가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솔은 서툰 소파치 뒤펴야 좋고 난초도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난다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어, 위공은 빈실한 집 출신이었고 범이문도 의부답이 밑에 자랐다. 이공은 바로 한 길을 말하는데요. 그 말로 명지상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벼슬아치를 뽑는 이런 어떤 잘못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 제1골만 바탕했으니 나머지는 노예 같은데 제1골이라는 것은 출신 성분에 있어서 양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키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뭐 다 벼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말하기를 부잣집 아들한테 얘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집은 하늘이 복 내린 집이라 내 벼슬도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청관 요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면 영원히 어, 벼슬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이 모두 자포자기하고만이 온 세상에 어진 자 누가 있을까? 곰곰 생각하면 속만 타들어. 부어라 다시 또 술이나 마시자. 그래서 하일 대준 것입니다. 하일 대주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 전에 뭐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 드라마가 굉장히 그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는데 아마 뭐 이 하일 대주를 그대로 드라마 각본을 써가지고 쓰면 뭐 스카이 캐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영부가 있습니다. 영부는 49세 때 순조 10년, 1810년 7월에 이제 강진 유배지 폭풍우 때문에 생긴 참상을 기록한 것인데 영우라는 거는 구름비입니다. 그러니까 논밭이 원통 이 바닷물이 쳐 들어가지고 온통 농사를 망치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다 찾아놨습니다. 어려운 한자들을. 제가 여러분들 혹시 어려워할 수 있는 한자들 다 찾아놨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시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절량이 있습니다. 애절량은 어, 강진에 있을 때 1803년이죠. 이때 지은 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노전마을에서 한 남자가 자기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에 가가지고 관에 가지고 울부짖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거 삼정문란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 어, 군정 다시 말하면 이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산은 해학적인 어떤 사문인식이 드러나는 중에 이제 명이 있는데 명은 이제 분류명, 신명, 양로명, 스물명, 고명, 연대명, 그 외에도 사명, 등경명, 소감명, 접첩선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내세운 것은 이 안에 사실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탁견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분류는 붓입니다. 붓. 다시 말해 이제 필화 우리가 보통 설화 입으로 화를 자초하는 설화라고 그러고 펜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필화라고 그러는데 이 필화와 관련된 문제죠.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살고 혀끝이 투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소리도 자취도 없어지느니 그게 모두 불륜이 가져온 허물로서 태고적부터 지어지고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 연대명인가요? 이게 연대는 이제 그 담뱃대 이야기인데요. 받아들일 때는 비록 구부정하지만 베풀 때는 걷게 한다. 언제는 사람에게 머금게 할 뿐이요 사람에게 먹힘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시대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접조선명. 이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펼치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꽉 차고 꽉 찬 것이 공기라 움직이면 바람이 된다. 움직이는 제주를 지났을 때 접어서 간직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 바람을 간직하고 있거나 특히 마지막 구절은 백성들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겉으로는 고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혁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다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존재 이벽규의 상과 정연신부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흘러가겠습니다. 존재가 태어난 것은 그 지금의 장군 관사면 방촌인데요. 그 안에 이제 청관산이 자리하고 있죠. 청관산 올라가는 길목에 아주 바로 밑에 장천지라는 존재가 강학을 했던 곳이 존재합니다. 존재는 자신의 출신명을 삼벽으로 묘사했어요. 삼벽은 지벽, 인벽, 성벽인데 지벽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정말로 사람 인적이 드문 그야말로 이 한양에서 정말 많이 떨어진 곳. 인벽, 실제로 사람도 드문다는 것이죠. 성벽, 장흥위 씨가 오랫동안 이 400년 동안 벼슬아치 중에서 상품의 현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벼슬을 하지 못한 집안이었다. 한미한 집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된 것은 이제 병계 윤봉구한테 강학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 존재가 25세 된 때 이때 충청도 덕산으로 병계 윤봉구를 찾아갑니다. 병계 윤봉구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물성 동일원에서 이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병계 윤봉구입니다. 병계 윤봉구를 찾아가지고 한 15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해 겨울이나 여름에 병계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존재는 이 병계 윤봉구가 죽은 데 대해서 이제 백규는 돌아가 의탁할 곳이 이렇다라고 굉장히 슬픈 비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존재라는 호는 스승인 그 병계 윤봉구가 전 존재라고 크게 세 글자를 써줬습니다. 전 존재는 바로 존재를 보존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서재명을 존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 존재가 그 향리에다가 성을 세웠는데 그걸 양정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양정이란 말도 발음을 기른다. 이 양정이란 말도 실제로 병계 윤봉구가 써준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공무원 과정에서 문답과 논의를 거치면서 의례문답, 대학 차이가 이루어졌고 경쟁 가운데 감명을 받은 장제를 엮어서 모은 것이 바로 고금. 그다음에 세계 지리사를 할 수 있는 환영지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시한 정연신부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존재는 과거에 끊임없이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낙방을 하게 되죠. 과거에 응시한 이유는 곧 아까 400년 동안 정상품 이상의 현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 과거에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분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그런 어떤 효도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과거 제도가 부조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과거를 통해서 내가 관로에 나간다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지고 엎어져서 실제로 스승 병계 윤봉구가 죽은 후에 존재는 향촌 생활에서 전심전력하면서 실천적 지식으로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68세 되던 해에 정주 18년이죠. 그때 남해연안에 큰 재해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조정에서 위유사를 파견하는데 그때 위유사가 서영부였습니다. 이 서영부는 굉장히 그 선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이 이르러 가지고 존재 운집을 두루 열람하고 나서 그 행위와 실적을 파악한 다음에 왕한테 이 존재 이별글을 등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 도신이
그 도백, 다시 말하면 도지사가, 요즘은 도지사가 한영지 등 조수를 모아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제 군직에 나가게 되죠. 처음 직책이 부사용인데 종국품이고, 그 다음에 성공감 부봉사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은 봉사를 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임금을 뵙고요. 근데 많은 봉사는 이제 만 글자로 된 봉사인데, 봉사는 일종의 시무책이죠. 시무책이라는 것은 시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일종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핵심 뭐냐? 입성지, 명성학, 군주의 뜻을 세우고 학문을 밝히는 일. 그다음에 간보필, 그다음에 거현능, 보필하는 사람을 가려서 어질고 재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일. 어, 여염치 진기강, 염치를 장량하고 기강을 설치는 일. 그다음에 정사습, 어, 억분경, 선비를 습속을 하려잡고 서로 앞다투어 출세하려는 풍속을 억제하는 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율, 탐정, 금사치, 뇌물을 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사치를 금하는 일. 유구장, 혁폐정, 옛날의 제도에 따라서 잘못된 폐정, 잘못된 정치를 혁파하자,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봉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많은 봉사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도 재밌겠다 싶어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뒤에 기장행관을 거쳐서 70세에 옥가행관을 거치게 되는데, 그 옥가행관을 거치는데 현강으로서 어떤 그 통치 철학이랄까요? 목민 철학이 바로 손사익공 척기 비밀입니다. 손사익공은 사사로운 일은 배제하고 공적인 일을 증의시킨다는 것이죠. 척기, 내 자신은 삐쩍 말고 그 약해지지만 백성들을 살찌우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797년 죽기 한 해 전에 마지막으로 경기전령을 맡게 됩니다. 경기전령, 경기전령인데 이건 경기전이라는 전주에 있는 경기전을 이제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가지는 못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가지를 못하게 되죠.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유참봉 명환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왜 못했는가 한 내용이 간단하게 여기 나오는데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 그대로입니다. 30년 동안 한양을 왕래하면서도 한 번도 고환집의 명함을 들이밀거나 관장에게 얼굴을 익힌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왕래한 곳이라고는 사돈 집안이나 친구 집에 불과했고, 교유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시골 농사꾼이나 나무꾼에 불과했습니다. 동네의 선배 중에도 오히려 소매를 잡거나 눈을 씻고 반갑게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으니 화려한 소문과 칭찬이 어찌 살인방으로 낚아가겠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조금 회한하는 감정, 또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조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 보기에는 이 존재가 그렇게 사교성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걸 보이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 이 사교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양에 가서도 어, 변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관로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요 경기도 전령과 관계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정주가 끊임없이 불렀으면서 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반성의 자세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부터 명절에 자부심을 갖고 진퇴를 어렵게 여긴 사람은 외사 병을 핑계로 물러나 숨어 살았습니다. 뭐 태기가 그렇고요. 제가 또 태계라든지 또 남명 조식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허명으로 은혜를 더럽힌 것도 이미 향수한데, 어떻게 감히 사냥하듯 높은 명예를 차지했던 사람들 앞 사람을 함부로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내가 명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진심을 이야기한 것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임원의 시가 있고요, 서가 있고요, 서가 있습니다. 또.
경항책 임원의 서울 보면 존재가 궁극적으로 체와 영혼을 겸비하는 학문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경세 재미있는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사서차이라든지 경물서, 정해신보 많은 봉사에 보면 이론과 실천 이 두 가지를 두루 겸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름대로 쓰일 만한 인재였다는 점을 이렇게 이 고축설이라는 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벽의 바람과 협곡의 비를 노래하듯 영투를 하고 있다. 누가? 바로 존재 자신이요. 만약 훌륭한 제목임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뛰어난 제목이라 칭찬할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훌륭한 제목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의 70이 다 돼서야 비로소 종조라는 현군을 만나게 됐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존재가 썼던 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권에 이르는데 절반은 임금명으로 규장각에 수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이 수양될 정도였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나름대로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벼슬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 실상을 자세하게 써가지고 좋은 책을 썼는지 저로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현 신부는 바로 이제 이 시대 짓는과 문제의식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요. 이걸 다 알 수는 없고요. 겸양 미덕을 갖추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 풍조를 말하고 있는데 지나친 욕망이 극한으로 치닫는 사회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모든 제도가 바로 문란해졌었고요. 그런 그런 상황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력의 세진과 백성들의 궁핍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치풍조가 만연했고요. 기강이 문란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한번 보시죠. 거울의 치소와 역과 보이는 술집이 민가의 반이나 되고 공벽한 동네에도 술집이 10집 가운데 서너 집이나 된다. 또한 모두 자기가 살던 마을을 버리고 갈림길로 흩어지니 술떡, 국수, 과일 판매가 사실 끊이지 않고 목로주점이 후정에 잇따라 있어 담배 피는 행상은 불을 끄지 않고도 천리를 간다. 이들은 모두 남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여자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겨울에 명조수를 해입고 여름에 쌀밥을 먹으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여역을 박시처럼 피하고 재능도 없이 군정을 수만 채운다. 결과적으로 술집, 먹고 먹는 그런 사치풍조 이런 등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정현신보에서 그 내용을 쭉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아니라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경과, 충과, 서. 경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간직하는 충응이 극진해지고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설을 베풀어서 이 경과 충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겸양한 사람, 겸양한 덕을 태도하는 사람, 그리고 겸양의 덕이나 겸양을 행하는 사람이 줄을 이루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원래 정현신보는 전제가 30살 때 쓴 책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1750년 쓴 책인데 그 내용이 10회, 13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750년에 9회를 추가하고 하라는 윤봉구 스승을 지적을 받고 9회 13조를 추가하고 그리고 1778년에 장부사 한관을 대신해서 봉사를 올리잖아요.
그 봉사를 지으면서 다시 이제 폐정 개혁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봉사는 정해신보 13조목 중 이 조목을 제한 11조목을 바탕으로 10회 29조목을 논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해신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94년 이유사 서영 모청고를 계기로 1796년에 정조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시대의 폐단을 구제하는 요체를 제시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 6조목을 논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봉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현신부와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10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것이 바로 뭐냐? 실제로 완성된 정현신보다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현신보는 쉽게 말하면 정치 요체를 다 담고 있다고 해서 가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한미한 가문에 실제로 벼슬도 하지 못한 학자가, 시골 학자가, 지역 학자가 이렇게 엄청난 책을 썼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적어도 이 호남실학은 삶의 토대인 바로 현장, 삶의 현장과 관련돼서 거기서 몸소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도 놀랍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할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6시간에 걸쳐서 세 강좌를 다 완료했습니다. 뭐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음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제가 크게 잘못 전달한 부분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렵고 또 따분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기회 있으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